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때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점점 커지는 거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다 같이 했었고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물체를 다 개체라고 한다. 그리고 개체군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단을 얘기하고, 이 개체군들, 결국 다른 종들의 집단들이 다 모이면 이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결국 군집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물적인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비생물적인 요인까지 포함하면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영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 같이 배웠었어요. 먼저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면 우리가 다 생산자라고 하고, 이건 영양적으로 결국 독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광합성으로 하는 식물, 또 조류, 버드가 아니고 알지, 남조류, 해조류 이런 거 우리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만든 유기물을 가지고 이 유기물을 먹는 생물들을 다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비자라고 했었고요. 통합과학에서 1차, 2차, 이렇게 3차, N차로 나눠진다는 거. 그 영양 단계가 이렇게 생산자로부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요때 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곰팡이를 볼 수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진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용어를 알면 좋은데 굳이 몰라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원래 생원의 교과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냥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용 같은 경우에는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걸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분이 풍부한 토양의 결국 식물에게 잘 자라게 영향을 미친다. 빛이 식물의 잎에 영향을 미친다. 선인장은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구조가 발달해 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죠. 이 건조한 사막, 요게 이제 환경이 되겠고요. 선인장의 잎, 가시가 된 이런 경우가 작용이 되겠고, 반작용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낙엽 생물적 요인이죠. 그러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지렁이나 두더지, 토양 통기성 높아진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을 가지고 화살표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생물적 요인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한다, 군집 간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상호작용이란 얘기는 생물적 요인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얘기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우리 환경 얘기했을 때 빛 했었죠? 빛 나오고요, 처음에. 그리고 온도 나오고요, 물 나오고요, 공기, 토양, 이렇게 5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그 중에 빛에 대해서 볼 건데, 빛은 빛의 색이 또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빛의 색이, 그리고 파장, 그리고 일조 시간, 빛이 쬐어지는 시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와 관련돼서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양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 음지식물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의미하고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항상 그래프 볼 때 X축에 대한 Y축의 변화량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빛의 세기가 세짐에 따라서 광합성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광합성 양이 결국 광합성 하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죠. 흡수한다는 게 결국 쓴다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광합성을 안 하면 호흡을 해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식물은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호흡량은 이미 여기 보세요. 0 지점이 있어요. 빛의 세기가 0인 지점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인데, 이때 이산화탄소 방출이 일어납니다. 요 양은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량. 이제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호흡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호흡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흡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 네트 값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CO2를 흡수하는 쪽으로 그래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비교하면 양지식물의 호흡량이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다가 이렇게 0인 지점이 있어요. 빛 광합성 양이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이 결국 같을 때의 지점, 거기 지점이 요 그래프 Y축의 0인 지점이 되겠다. 그 지점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흡수하는 CO2 양과 호흡으로 방출하는 CO2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그래프를 봤을 때 만약에 같을 때의 뭐 CO2 농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렇죠. CO2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가다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다 물질에 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효소는 포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합성량이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지만 일정량의 빛의 세기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그때 중에 가장 최소의 빛의 세기, 가장 처음에 포화됐을 때 그때의 지점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결국 광포화점, 광보상점, 그리고 호흡량과 이 광합성량에 대한 네트 값이다. 요 세 가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의 두께가 다를 수 있어요. 잎의 두께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 양엽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한 빛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강한 빛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빛이 강한 큰 에너지를 갖고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버티면서도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옆면이 요 면이 결국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빛은 이렇게 가니까 빛의 면적이 여기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표피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 특히 울타리 조직에 엽록체가 많기 때문에 요 면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지식물은 잎을 두껍게 놓을 수 있고요.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빛에 대해서 광을 보호하는 기작, 고에너지를 보호하는 기작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90도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빛의 면적을 늘릴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빛을 약한 광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세기가 큰 상태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음지에 적응해서 살게 됩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빛의 파장은 우리 가시광선 기준으로 보겠죠. 적색에서 자색까지 갔을 때 이때 결국 적색에 대한 에너지가 우리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적색광이 제일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자색 쪽인 광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빛이. 그래서 이 빛을 특별히 잘 사용하는 조류 같은 경우에 깊은 곳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조류는 청색광, 갈조류는 황색광, 녹조류는 적색광을 제일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색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정도는 외워야 내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녹, 갈, 홍 요 순서로 깊어진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1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렇게 하루 중에 햇빛을 쬐는 시간 해가지고 1조 시간이라고 해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나옵니다. 1조 시간이 길다. 이걸 1조 시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일 조건에서 꽃이 핀다. 이러면 장일식물이고요. 단일 조건에서 꽃이 핀다. 이러면 단일식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우리는 1조 시간과 식물이 가장 주된 포인트로 보고요. 동물은 생식 주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종 A의 개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빛 조건을 달리해서 개화 여부를 관찰했다. 그래서 그림은 빛 조건 1, 2, 3, 4에 따른 거고요. 이거에 따른 개화 여부를 표에서 나타냈다. A는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종 A가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인 빛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조건을 보시면 빛이 있는 조건, 낮 조건이 길고요. 밤 조건이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장일 조건이구나. 그때 어떤 개체는 개화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 개체는 단일 식물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단일 조건이죠.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요 기간보다 긴지 짧은지를 보면 되겠고요.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 이 3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중간에 빛을 줬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 이 얘기는 결국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돼요. 밤의 길이. 빛이 없다는 건 밤이란 얘기죠. 여기 우리는. 밤의 길이가 연속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연속적인이 붙은 이유가 지속적인 중간에 끊김 없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결국 이 연속적인 밤의 길이를 3조건에서는 끊었습니다. 그 얘기는 밤이 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장일 조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 여기 밑에 4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 한 개만큼 밤이 지속됐죠. 그러면 단일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온도와 생물을 보시면요. 온도가 낮아지면 화력수는 단풍이 되고 낙을 만든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 온도와 동물에서 변온 동물이냐, 정온 동물이냐,
이런 것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외부 온도에 따라 물질 대사나 활동성에 영향을 받아서 체온이 결정된다. 그래서 양서류, 어류, 파충류 같은 경우에 결국 내부에서 열을 생산하는지에 따라서도 뭐 이온이냐, 이온 동물이냐, 항온 동물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누는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온이냐 정온이냐 이거는 항상성에 따라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일정하게 유지 안 해도 되는지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온도에 적응할 수도 있겠죠. 이 적응하는 걸 보는 게 요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가운데가 적도라면 고緯도로 갈수록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추워지죠. 그래서 이 동물들의 그림 그릴 데가 없네. 동물들의 부속지, 귀 같은 거나 뭐 귀나 코, 뭐 팔, 뭐 이런 사지 다 이런 게 점점 귀여워지네. 부속지들의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왜?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우리 항상성 조절할 때 체온 조절할 때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통해서 조절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속지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체표면의 면적은 부속지 작아진다. 그리고 부피는 커진다. 뚱뚱해야겠죠? 뚱뚱하면 뭐가 좋을까? 그렇죠. 열 방출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물에게 있어서 중심 체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 체온을 버티기 위해서는 살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열이 덜 뺏기겠습니다. 그리고 체표면의 채색도 중요한데 채색은 어두운 색깔이 좋겠죠? 어두우면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죠. 검은색일수록. 근데 이제 북극여우가 하얀 이유는 북극 눈에서 사니까 보호색이에요. 보호색. 얘네 털을 밀으면 까맣습니다. 뭐 물과 생물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한 사면은 사막에 사면은 이런 저수조기질이 있다. 그래서 뭐 선인장 잘라가지고 물 짜먹고 뭐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봤을 것 같고요. 뭐 물속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이 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불의옥잠 대표적이죠.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잘라보죠. 이렇게 떠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물과 동물 같은 경우에도 곤충의 키틴질 껍질, 그 딱딱한 껍질이나 뱀의 파충류나 몸의 비늘은 손의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얘는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공기와 생물,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저지대 사는 사람보다 표면적이 더 넓은 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적혈구 수도 많습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 수도 더 많고요.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끈끈해져요. 점액질 성분이기 때문에 점점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혈관벽에 잘 붙어요. 혈관벽에 잘 붙는다는 얘기는 결국 저항이 세진다고요. 저항이 세진다는 건 더 내가 먼 곳까지 똑같이 갖다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혈액을 근데 저항이 세 반발력이 세 그러면 더 많은 힘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더 많은 힘으로 보내주려면 결국 혈압이 세집니다. 혈압이 세지려면 심장이 더 크게 펌핑 해야겠죠. 그러면 좌심실 근육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요게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수가 많다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다 가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면 다음 주에 요거 한다고 했고요. 요거 아니지. 요거 아니고
요거요, 요거 작용 반작용 예시를 가지고 한다고 했고요. 모든 활동을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체군 들어가 있습니다. 개체군의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은 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계속 머리에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개체군의 밀도라는 건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군집에서도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개체 수라는 건 이 개체 수가 많아지면 우리 개체군의 크기라고 표현해요. 크기.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겠습니다. 개체 수가 많아지면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겠다. 반대로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개체 수가 많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밀도는 개체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하나의 이런 집단이 있다면 참새네요. 그러면 사망, 독수리한테 잡혀가네. 그리고 출생과 사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또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나가는 것도 이 개체군의 개체 수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요건 사람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입과 이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밑에 나와 있는 개체군의 이입과 이출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주된 거겠죠, 이게. 이입과 이출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향력은 이입과 이출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더 영향이 크겠고, 그리고 먹이의 양, 기후나 질병, 천적,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개체군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걸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고요. 이걸 곡선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걸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곡선을 배우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두 마리가 있었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애를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또 다. 점점 이제 우리 가계도를 그려보면 점점 늘어나요. 그죠? 점점 늘어납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속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요 증가되는 걸 그려보면은 요렇게 J자형 곡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런 걸 이제 지수곡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함수를 나타내면 ln 형태의 자연 로그 형태의 lnx 이렇게 되겠지. 자연 로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J자형인데요. 근데 우리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너무 이상적이잖아. 그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절대 무한히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증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이렇게 서식 공간도 부족해. 먹이도 부족하겠어.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져. 경쟁이 심해지고 막 똥을 싸. 노폐물도 축적돼. 막 죽어. 그러고 사람이 많으니까 질병 하나에 막 다 전파돼. 그래서 막 죽어. 다 죽어나가.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요때를 우리가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하고요. 요런 곡선이 S자형 곡선, S자형 형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S자형 곡선이라고 하고, 이 S는 이 시그모이드라고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S자형 곡선을 보인다. 요거는 1차 그 분수함수의 형태. 이렇게 써야 되나? 분수함수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J자형 곡선을 결국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누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누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힘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더 이론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곡선을 눌러버린다. 눌러버리면 결국 안으로 꺾이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공간과 먹이 부족, 노폐물 축적, 질병, 또 개체수 많아지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천적에 따라서 천적이 또 포식자가 증가해. 그래서 결국 사망률이 커지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요걸 이제 환경 저항이라고 하고요. 요때 이게 포화될 때의 개체수의 크기가 있겠죠? 요때의 y축 값, 개체수의 크기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지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환경에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환경 수용력에 따라서 여기 그래프를 엄청 확대하면요, 결국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가했다? 그럼 환경 저항이 눌러준다? 감소한다? 그러면 또 이만큼 살 수 있네? 또 올라간다? 저항이 눌러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는 파동을 나타냈죠. 이렇게. 이걸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그냥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저항이 눌러준다. 실제의 생장 곡선은 S자의 곡선이다. 그래서 요 생장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생존 곡선이 있습니다. 얘는 생존이야.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요. 1형, 2형, 3형으로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아주 단순하죠. 사망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명을 보시면 상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 개체 수는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떠한 시기를 잡아서 그 개체군 특정 시기의 개체군을 특정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지 한 세대를 봐서 걔를 추적 관찰해서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보는 거고요. 전체 개체군을 보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1형, 2형, 3형을 보면 코끼리하고 다람쥐, 물고기가 있어요. 얘네의 그 최대 수명이 다르잖아요. 뭐 100살까지 살기도 하고 거북이는 다람쥐는 몇 년 못 살겠지.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명을 100으로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100으로 넣은 거고요. 1형은 초기부터 중기까지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죽지 않다가 노년기에 가면 우르르 죽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이 되겠고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대형포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겠죠. 2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이 꾸준해요.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결국 사망률이 됩니다. 기울기 일정하다. 기울기가 3형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초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왜?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죠. 물고기가 알을 엄청 많이 낳아. 그 알이 다 무화해요? 아니죠. 막 먹히고 어디 쓸려 내려가가지고 또 없고 막 하니까 결국에는 남은 애들만 성체로 발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초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후에는 잘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제 곤충이나 굴이나 어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개체군 연령 피라미드라고 해서 우리 뭐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 발전형이냐, 안정형이냐, 쇠퇴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봤었죠. 우리 사회야 사회. 그래서 생식 전 연령층 0세에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0세 이렇게. 20세면 너무 긴가 요새는? 20세부터 40세, 60세부터 100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쇠퇴형인 형태가 되고요. 안정형이면 참 좋겠고요. 발전형인 경우는 이제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보다 적은 경우에 그러면 쇠퇴형이다. 이렇게 이름 네이밍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해서요. 이건 주기적 변동이에요. 주기적으로 개체군이 변동한다. 변동은 단기적 변동이 있고 장기적 변동이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은 우리는 여기에서 1년으로 보고요. 장기적 변동은 너무 길어. 1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돌말이 제일 크게 이제 나오는데요. 돌말은 여기 보시면 조류의 일종으로 대부분 단세포이며 세포 분열을 번식한다. 조류, 해조류 같은 거야. 남조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양 염류의 농도, 수온, 빛의 세기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라 개체수가 변한다. 겨울에 보시면 돌말 개체수가 낮아요. 왜? 추워서.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증가합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따뜻해져서, 그죠? 따뜻해져서.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따뜻해지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영양염료가 이렇게 축적됐던 걸 다 쓰죠? 여기서 다 먹죠? 다 먹으니까 이걸 받아서 커지다가 그러다가 영양염료가 없으니까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죠. 이때는 빛의 세기와 수온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원동력은 영양염료의 양 때문이다. 봄에 돌말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영양염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말 개체수가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돌말 개체수가 여름에 이렇게 유지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바짝 잠깐 올라가요. 이때는 올라간 이유는 빛의 세기와 수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죠. 요거는 돌말 개체수가 찔끔 증가한 이유는 영양염류가 찔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호수 같은 경우에 물의 밀도가 중요해요. 물의 밀도가 가장 클 때의 온도는 4도입니다. 4도. 그럼 결국 여름에 따뜻했어요. 한 18도 이렇게 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차가워지겠지. 온도 떨어지겠지. 떨어져. 17, 16, 15 쭉쭉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제 밀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4도까지 되면요. 4도는 무겁잖아. 위에 무거운 물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4도. 그럼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죠? 여기에 여름에는 우리 호수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온약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층이 나뉘어가지고요. 하층과 어떤 호수의 하층과 상층이 교환되지 않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렇게 위에 있던 물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용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밑에 깔렸던 퇴적되어 있던 영양물질을 갖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턴오버라고 해요. 턴오버. 이런 현상이 가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돌말 개체수가 바짝 증가하다가 딱 요 턴오버 된 만큼만 증가하겠죠. 그리고 다시 영양염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는 다시 감소하겠습니다. 또 수온도 낮아지고 이렇게 1년 사이에 돌말 개체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또 증가하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또 찔끔 올랐다 말겠죠.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됩니다. 장기적 변동은요, 포식과 피식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뭐가 포식자고 뭐가 피식자인지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이름이 없어도 종 A, 종 B 이렇게 있어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통합과학 때 이걸 했어가지고 그래. 피식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먹이가 많아지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겠다.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는 다시 감소하겠다.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도 다시 감소하겠다.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늘어나겠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돈다. 그러니까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생물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고요. 뒤에 이제 군집 파트에 많이 넘어가네. 많이 넘어가면 요 군집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종내 경쟁이라고도 하고요.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개체군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어요. 이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개체들이 먹이나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고요. 이 경쟁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밑에 5가지가 나옵니다. 뭐 생물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띠는 거고요. 텃새를 보시면 개체가 자신의 생활구역을 확보한다, 텃새 부린다 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길 넘어오면 공격하죠. 이런 걸 이제 텃새라고 하며 세력권이라고 합니다. 은어가 제일 대표적인 생물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는 대표적인 요 생물 같은 경우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순위제, 개체군의 구성원 사이의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라떼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자들끼리의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었어요. 그걸 순위제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닭입니다. 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번쯤 계속 번갈아가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한 번 정해지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경쟁도 없어지고 질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짱이 있으니까 짱. 리더제는 이렇게 경험이 많거나 영리한 개체, 뭐 라이온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푼바? 걔네가 리더가 돼가지고요 개체군을 이끌어요. 그래서 늑대 제일 유명하죠. 늑대. 리더는 무리 전체를 통솔하며 개체군의 이동이나 먹이 탐색, 도피 등을 결정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철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 이렇게. 그때 여기 꼭대기 있는 얘가 이제 리더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우리 하고 있죠. 역할이 먹이, 수집, 방어, 생식 등으로 분업화되고 분업화가 사회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한다. 그리고 가족 생활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 사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텃새,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일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개체 봤고요. 개체군 봤고요. 군집을 보게 되겠습니다. 군집은 우리 그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 개체군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한다. 군집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되고요. 이 군집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했고요. 이게 복잡해지면 먹이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먹이 사슬은 진짜 일직선 요런 게 뭐 먹이 사슬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막 이상한 게 갑자기 막 더 끼면 그걸 그물로 봐야 됩니다. 외부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이 열매를 다람쥐가 먹었다. 그러면 얘는 생산자, 얘는 소비자, 1차 소비자. 그걸 매가 먹었다. 다람쥐를. 그러면 매는 이 상황에서 2차 소비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나비를 거미가 먹고요. 거미를 참새가 먹고 매가 참새를 먹습니다. 이러면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몇 차 소비자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4차 소비자라고 해도 되고 2차 소비자라고 해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됩니다. 근데 1차 소비자는 안 되죠.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뭐 열매를 먹지 않으니까 매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먹죠. 이 예시에서는 그런 거 이제 좀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니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태적 지위라고 해서 어떤 군집에서 어떤 개체군이나 개체가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태적 지위는 내가 생태적으로 이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뭐 역할은 아니고 내가 보유한 권리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요 지위가 있습니다. 요 지위는 니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몰라도 돼. 군집 내에서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 먹이 관계,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생태적 역할을 말하며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있다. 그래서 먹이와 공간이 가장 심플하죠. 어떠한 개체가 또는 개체군이 한 생태계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차지하고 있는 것들, 먹이가 있겠고 공간이 있겠습니다.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먹이 지위라고 하고요. 공간을 공간 지위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군집 또는 생태계 일정 공간에서 어떤 개체군이 갖는 의미가 생겨버려요. 왜? 생태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군집의 구조를 파악해서 우점종, 지표종, 핵심종, 희귀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다 포함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우점종 같은 경우에는 군집을 대표해요. 그래서 개체 수가 되게 많아야 돼. 개체 수가 많고요.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도 커야 됩니다. 공간 지위가 크게 커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잘 띄어야 돼. 잘 띄니까 군집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물 군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치가 가장 높다라는 건 뒤에서 우리 방연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볼 거고요.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군집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군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식물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 소나무 말고 거기에도 다른 생물들이 많아요. 식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거기 어떤 공간을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우점종이라고 파악하면 되겠고요. 지표종은 어떤 그 군집이 있으면 그 군집을 통해서 환경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환경을.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체 같은 경우에 그 종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건 그럼 그 지역은 이 종은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밖에 못 사니까 이 공간은 이런 환경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류가 있어요. 지위류는 균류 있죠? 균과 조류의 이제 공생체를 지위류라고 하는데 이 지위류는 아황산 가스 농도를 가지고 적절할 때, 낮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오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류 같은 경우는 환경을 대표해주고요.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델바이스가 있으면 여기 고산지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 핵심종은 개체 수는 굉장히 적은데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상위 포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위 포식자가 사라졌을 때 개체군 평형이 어떻게 깨지는지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달, 우리 청주는 수달이죠. 수달이 없어지면 생태계에 혼란이 나타난다. 이런 거 많이 했겠고요. 희귀종은 개체 수가 적은 개체군이다. 그래서 핵심종이면서 희귀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이런 거고요. 희귀종은. 그래서 이렇게 방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방연구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1 곱하기 1로 해도 되고요. 10 곱하기 10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태조사 할 때는
10 곱하기 10의 방향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구를 놓고 이 틀 안에 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이 틀을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개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마치 이만한 지역에 이렇게 하나만 놨는데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 나 랜덤으로 놨으니까. 랜덤으로 놨으니까 그냥 얘를 가지고 나머지 지역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조사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물의 군집을 조사하는 거고요. 이 군집을 조사할 때 식물의 종도 당연히 봐야겠고요. 개체 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종을 당연히 구분해야겠고 동정에서, 그리고 개체 수, 개체군의 크기를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 얘네들이 다 모여 있는지 이렇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빈도라는 의미가 되고요. 빈도. 그리고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 공간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적을 의미하는 피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점종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우점종이라는 건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발견되면서 개체 수도 크고 차지하는 면적도 많고,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이 우점종을 앞에서 방금 봤을 때 중요치가 높은 종이라고 했어요. 그 중요치는 여기에 나옵니다.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의 합, 요 합이 가장 큰 것을 이 중요치 값이 크다라고 하고, 그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반을 나눠서요, 요 세 개 구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밀도는 조사한 전체 면적 일정하겠죠.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개체 수는 다르겠다. 개체 수를 의미하고요. 결국 밀도는.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도 일정하겠죠. 그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한 네모 칸에 두 개가 나왔어요. 민들레가 두 개체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빈도는 출현한 방향구 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방향구 하나에서 출현한 거야. 방향구 하나에서 개체 수가 10개여도 방향구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빈도를 셀 때는 1로 셉니다. 피도는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요. 이렇게 뭐 피도 계급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피도는 보통 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상대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밀도를 다 구해. 밀도를 다 구한 다음에 얘네 합을 더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상대 밀도는 상대 밀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 B, C 값이 있으면 얘가 D다. 그러면 A종의 상대 밀도는 D분의 A, B는 D분의 B. 상대적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분의 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빈도도 똑같습니다. 빈도를 구한 다음에 이 빈도를 다 더한 것에 개, 더한 것에 개, 더한 것에 개. 이렇게 하면 상대 빈도가 되겠습니다. 피도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를 한번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 채우고요. 다음 영상에서 군집의 종류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